네, 본 행사의 두 번째 발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통계정보연구실의 나성현 실장님께서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구조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얘기를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바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하나는 기술에 대한 뭐 철학적 접근, 뭐 윤리학적 접근, 뭐 그런 얘기들이었다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 접근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변할 거고 어떻게 변할까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긴 한데, 뭐 한 대표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와 비슷하게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요약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두 개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자체는 이제 지능정보기술과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로 되어 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이제 연초부터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지능정보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다보스 포럼부터 시작해서 언론 지상에서 쭉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요. 가장 크게는 이제 일자리가 얼마만큼 사라질 거다. 뭐 앞으로 뭐 몇 년 동안 선진국에서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진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많은 궁금증을 일으켰던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뭐 산업구조의 변화, 대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기술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궁금증들이 계속 이제 유발됐던 거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궁금증들을 뭐 조금이나마 이제 풀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뭐 그런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드릴지는 지금 의문스럽다는 거고요. 그래서 PT 진행 순서는 이제 기술 진화와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 그리고 이제 지능정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뭐 총요소 생산성 분석이라고 좀 새롭게 접근을 해봤는데요. 앞에 세 가지 얘기들은 이미 이제 교과서라든지 이제 언론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거고, 이제 마지막에 돼 있는 그 총요소 생산성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뭐 저희가 뭐 새롭게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들을 통해서 다른 접근을 통해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네이버에 이제 산업구조라고 딱 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지역이나 국가, 한 지역의 산업구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일국의 산업구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GDP 중에 어떤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그거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걸 산업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통상적으로 산업구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종사자들이 전체 뭐 취업자 중에 몇 프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생산액이라든지 부가가치액, 특정 산업의 생산액, 특정 산업의 부가가치액,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OECD라든지 월드뱅크 데이터들이 이제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많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제 뭐 사회책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농업이 많았다가 이제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뭐 공업의 비중이 커지고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뭐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그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이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렇게 쭉 얘기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정보 기술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제 가져오는 어떤 그 범용 기술, 이제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구분하는 그런 특성들로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더 많이 똑똑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산업 간 융합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뭐 공장에서의 어떤 변화들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 생산 체제가 됐고, 3차 산업혁명은 뭐 자동화된 대량 생산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뭐 이거는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어떤 리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작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지금 확립되는 그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물원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와 관련돼서 뭐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비중은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 형태로 나올 텐데, 대충 뭐 이 MBR 페이퍼에 따르면은 한 국민소득이 뭐 8,000불 정도 되는 수준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그 시점부터 서비스업의 비중이 뭐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업구조를 그럼 변화시키는 동인들은 뭘까? 이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뭐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뭐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일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이라는 거는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뭐 당연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 집에 TV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하다가 뭐 더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영화도 봐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이제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비싼 거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뭐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이런 패턴들은 뭐 여러 가지 페이퍼에서 보면 이제 국가나 시대에 상관없이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산업 구조가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부분도 이렇게 일정 부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 진화가 이제 산업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질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자르고 나무를 베고 이제 가구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기술 진화가 기대할 수 없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갑자기 확 늘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기술 진화가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범위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비중들이 뭐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산업 구조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 소규모 개발 경제다 보니까 이제 수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조선산업 같은 경우, 그 글로벌 경제,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의 뭐 기술적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뭐 수출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산업 구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러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특정 기술, 예를 들어서 지능정보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한계들이 따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 구조 특성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80년대부터 쭉 이제 숫자를 긁어서 만든 건데요.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11년까지는 이제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11년 이후에 많이 2%니까 이거는 비중으로 치면은 좀 많이 이제 감소를 한 거죠. 그리고 11년 이후에 감소를 하게 되고, 이제 뭐 서비스업의 비중은 뭐 대충 2000년대 이후부터는 60%에 근접한 그렇게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비중 감소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산업 구조가 변한다라는 거는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제조업의 비중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커져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제조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산업에서 그런 겪고 있는 어떤 그 대외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수출 둔화,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 기업들이 다 망해서 이렇게 변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제조업 내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고요. 예전에는 뭐 섬유의 비중이 높았다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뭐 IT 제조업이라든지 운송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조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비중들은 이렇게 쭉 늘어왔다라는 그런 어떤 제조업 내부에서 주력 산업의 변화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뭐 이제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뭐 이거는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 뭐의 비중은 많이 줄었다라고 그런 변화들이 관측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딱 비교를 보시면은 이제 2010년 이후에는 뭐 제조업의 비중이 조금 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0년과 14년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유독 높고 그리고 제조업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국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가 이제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다른 하나가 산업 구조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변화 지수라는 거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봤더니까 산업 구조가 잘 안 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변하는 정도가 예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는 잘 안 변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봤더니까 뭐 산업 구조가 굉장히 이제 안 변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고착화라는 워딩을 썼는데요. 이거는 다른 뭐 좋게 얘기하면은 산업 구조가 안정적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지수가 낮다라는 게 반드시 좋냐 나쁘냐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전체 산업 구조 변화 지수를 보면은 뭐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나라들, 이제 핀란드라든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뭐 그리스는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한 나라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노키아가 망해서 뭐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겼다라고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착화라는 워딩을 쓰긴 했지만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좀 유보적인 거는 맞지만 뭔가 지금 변화가 작은 나라다.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가 작은 나라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구조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특정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 이후에 특히나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IT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거고 뭐 자동차, 조선의 비중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그래서 그 산업이 망하게 되면 나라 전체의 리스크가 뭐 굉장히 커지는 그런 이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요약하자 그러면 뭐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 중에서도 특정 제조업, 업군, IT, 조선, 자동차 그런 뭐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기업의 레벨로 낮춰 버리게 되면은 뭐 이제 많이 얘기되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현대전자에 대한 의존도 또 이제 그들의 사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뭐 도전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런 어떤 기업의 행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의 뭐 활용은 뭐 많은 문헌들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조금 전에도 들으셨고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에도 활용이 될 거고 서비스업에도 활용이 될 거고 때로는 이렇게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이 될 거고 아니면은 매출의 일정한 상태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쪽에 어떤 기술이 더 많이 쓰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산업구조 분석 또는 이제 산업구조 변화를 얘기하기에는 대단히 많은 한계가 따른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문헌들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변화들은 뭐 대충 이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자동화와 무인화가 확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구글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의 특성상 뭐 이제 이렇게 승자 독식 경제라는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이제 AI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한 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의 서비스와 뭐 이제 뭐 어떤 기업이 서비스를 하고 뭐 서비스하던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그런 어떤 교차 진입이라든지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소멸되어야 된다라든지 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국 제조업의 혁신이 발생하면서 이제 리쇼어링 같은 문제들이 생긴 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품종 이제 결국은 지능정보기술과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평균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동일한 물건들을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에서 소비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자리가 잡을 거고 뭐 그러면은 뭐 이제 국제 교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능정보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산되면은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만드는 산업, 뭐 소프트웨어 산업, 뭐 그런 부분들의 뭐 비중이 커질 거다. 그리고 지금 많이 우리가 관찰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혁신적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뭐냐라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특별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추론의 방식들이 그다지 과학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추론의 방식들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다른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케이스를 가지고 좀 과대 포장해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방식들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건데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전적 정의상 이제 생산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는데 뭐 어떤 식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똑같은 식당이고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식당인데 어떤 식당은 맛이 더 좋고 더 장사가 잘 되고 생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시피가 좀 더 좋은 기술을 썼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식당은 주인과 종업원들 간의 관계가 되게 좋아서 뭐 손님들이 좋아하더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식당에는 맨날 이렇게 뭐 이제 당국에서 뭐 위생 검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괴롭혀서 장사하기가 힘들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두 식당의 매출의 차이로 연결이 될 텐데 그 부분들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FP라는 거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게 지능정보 기술이 부가가치 생산이라든지 특정 산업에 지능정보 기술을 굉장히 많이 도입했다라는 게 그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라든지 고용에 어떤 변화를 미칠까가 궁금하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과거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 그 TFP 증가라는 게 부가가치 생산액과 고용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추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앞으로 이제 지능정보 기술이 특정 산업에 확산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나타날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뭐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총 요소 생산성 TFP의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고 부가가치 증가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증가율 이렇게 세 가지를 쭉 이제 각각의 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그다음에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을 쭉 나눠봤습니다. 근데 데이터상으로 빨간색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증가율이 제일 높았던 세 개고 이제 파란색은 증가율이 제일 낮았던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기계 및 장비가 제일 많이 혁신이 됐는데 총 요소 생산성이 제일 많이 증가를 했는데 부가가치도 뭐 많이 증가를 하죠. 근데 이제 근로시간이 좀 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테이블상으로만 가지고 저희가 어떤 뭐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데 근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데이터를 좀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포인트는 특정 연도에 특정 산업의 TFP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년도 데이터를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엑서사이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이게 분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확신이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냥 연습 문제를 풀어봤다니까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공통적으로 TFP가 증가하면 이제 부가가치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뭐 추론하건대 앞으로 지능정보기술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산업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 산업에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증가할 거고 뭐 당연히 부가가치의 비중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추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근로시간관의 문제를 돌려봤다니까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많이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면 TFP가 많이 증가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근로시간의 감소라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그냥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좋은 걸 거고요. 아니면은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10년 사이에 저희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더니까 제조업의 평균 근로시간이 한 10% 정도 이제 감소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근로시간 감소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로시간 이제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걸로 나올지 아니면은 고용이 감소하는 걸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뭐 제조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술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일 경우에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총 근로시간은 줄는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비슷하게 이제 미국 데이터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공통적으로 부가가치 증가율은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 조금 느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의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건데 TFP가 1% 증가할 때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 근로시간,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쭉 나눠봤다니까 한국, 미국 뭐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해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유의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받아들이지기는 데이터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은 뭐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노동시장의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도의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시장 규모의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데이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 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많이 줄더라. 그거는 뭐 이제 일자리를 많이 대체한다더라라는 정도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비해서 기술 혁신에 따른 부가가치 상승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개수가 좀 작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동일한 수준의 기술 혁신이라고 그러면 미국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증가가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이게 미국은 이제 기술 혁신이 이제 시장에서의 성과로 나타나기 좋은 시스템이라고도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근로시간 비중이랑 지금 얘기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기술 혁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총 부가가치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정도로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뭐 서비스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가가치 상승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정도로 뭐 이제 확인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게 뭐 시사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산업구조라는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뭐 그걸 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단기간 내에 앞으로 오늘 5년 뒤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고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되고 뭐 네이버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인포메이션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술 진화만을 따로 빼서 논의하기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은 지능정보기술을 얘기합니다만 이제 예전에는 IT 융합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항상 IT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이제 빨리 받아들이는 산업의 하나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선소 이제 필드에 가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IT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도입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경쟁 요인 하나에 의해서 이제 산업이 망가지는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진화 한 가지만 가지고 이런 총체적인 얘기들을 좀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이제 지능정보 기술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이제 자동화, 무인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에서 확인한 우리나라의 특징들로 보건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경향이 지금 미국보다는 큰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책 기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지금 이제 경직적, 산업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기업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적인 어떤 산업 구조, 기업 문화들을 좀 변화시킬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능정보 기술의 특성상 창업하는데 이제 비용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안 되는 이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파격적 혁신들에 대한 그런 BM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